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주제, 항상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면 절망이 될 수도 있는 상장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아니고, 최근도 아니죠. 한 작년부터, 작년 가을, 겨울, 그때쯤부터 해갖고, 인터넷에 주식 관련 커뮤니티라든가, 카페라든가, 게시판, 이런 곳에 해가지고선, 가끔씩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걸로 봐서, 같은 분이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내용을 갖다 딱 종합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QLD와 TQQQ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 같은 공황 상태가 왔을 때 운용사가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공황 때 원유 3배짜리 레버리지가 상폐됐습니다. 자, 그거를 운영한, 이 ETF를 운영한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QLD, TQQQ의 운용사인 프로시어스였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갖다가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거를 갖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이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원유 ETF 상장 폐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QLD, TQQQ, FNGU, 속슬 같은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상장 폐지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QLD나 TQQQ, FNGU, 속슬에 또 똑같이 적용돼서 상장 폐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좀 길어질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갖다 주말 동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써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3배짜리 ETF가 상장 폐지됐다. QLD군요. 자, QLD, TQQQ의 운용사이다. 그러니까 QLD와 TQQQ도 상장 폐지가 된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원 3담 논법이라는 거는 A는 B이고 B가 C면 A는 C인다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오류 범하시는 게 그거죠. A와 B의 관계를 흐릿하게 처리하고 A가 B가 되는데, C는 예외인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전제에서 소전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제, 소전제 보통 오류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논술 수업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과외로 논술 수업을 좀 했습니다. 논술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4의 배수는 짝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대전제로 깔아두고, 10은 짝수다. 이렇게 소전제를 깔아두고, 그래서 10은 4의 배수다. 이런 희한한 오류를 갖다 결론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후건 긍정의 오류라는 건데, 여기에도 이런 후건 긍정의 오류가 딱 있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 3배짜리 ETF들이 상장 폐지가 됐느냐?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은, 이게 작년 3월 달과 작년 4월 달의 뉴스 기사들입니다. 그러고서 이런 것도 한국 예탁결제원 좌표로, 그래프로 해서 자료, 이런 것도 나왔죠. 보시게 되면은, 원유 3배짜리 레버리지 줄 상태, 원유 ETN, 레버리지 ETN, 무더기 상장 폐지 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레버리지였지만, 두 번째 내용들은 원유에 관련된 ETF들이 이제 전부 다 해당을 갖다가 원유 관련 ETF들이 전부 다, 2배짜리나, 1배짜리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상장 폐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원유에서만 TQQQ도 작년에는 똑같이 큰 하락을 했었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FNGO도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원유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간에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유라는 거는 이제 산유국들이 물건을 갖다가 이제 원유를 갖다가 시추를 하고 이거를 갖다 팔면서 이 생산자가 이제 도매로 팔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원유를 갖다가 크게 생산하는 세 가지 국가 집합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동 사우디 쪽에서 하게 되는 산유국 집합체인 오펙입니다. 오펙에서는 두바이유를 만들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텍사스유라는 것을 시출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국기를 만들었지만 사실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유럽의 영국 위쪽에 있는 북해에서 북해 유전을 통해서 이제 시출하는 유럽의 북해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브렌트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국가가 생산하는 걸 가지고선 국제 유가라는 게 정해지는데, 자, 국제 유가가 정해지는 원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 휴가철이라 항공기나 렌트카 이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유의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현재의 원유가 소비량이 많으면 원유가 부족하게 되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산유국에서는 알았어,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증가를 시켜서 자, 유가를 하락을 시켜줄게.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산유국에서 기름을 갖다가 한도 끝도 없이 생산을 하느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생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역시 하락을 하는 듯하다 어느 정도에서는 가격을 갖다가 안정세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우디 형님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작년 코로나 때처럼 이제 락다운이 생겨가지고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남아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갔던 유가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산유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알았어, 우리도 생산을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얘를 감산을 해서 생산량을 갖다 줄여줄게 해서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량을 줄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던 가격이 기름이 살짝 모자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가에서는, 이런 산유국에서는 또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원유가 부족하던, 원유의 소비량이 많아지던, 부족하던, 남아돌게 되던 간에 증산과 감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가격대를 갖다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될 수 있게, 자기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게만 좀 흘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기름의, 원유의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데는 이 세 가지의 국가 집합체에서 굉장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거의 이게 어느 정도냐 생각하면은 눈치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쟤들보다는 비싼 가격에 팔지만은 너무 비싸게 팔면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생산한 원유가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눈치 싸움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눈치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하나의 국가가 더 끼어들게 됩니다. 러시아죠, 러시아. 자, 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국의 연합체인데, 자, 오펙에서 비산유국, 자, 기름을 생산하지 않는 비산유국이지만은 이 오펙과 관련된, 원유와 관련된 송유관 건설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된 국가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산유국 연합체가 추가가 돼서 오펙 플러스라는 것이 이 두바이 이쪽에서 생기죠.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랄스라고 해갖고 자기들 자체의 원유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송유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오펙 플러스, 이 비산유국 연합체에서는 가장 큰 발언권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제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돼갖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오펙 간의 이런 협상 같은 거가 내부 협상을 먼저 이제 벌이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작년까지 미국에서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우리 푸틴 대통령. 그래서 이 세계관 최강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맞붙게 되는 그런 사태가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유 소비량이 떨어졌을 때, 이제 오펙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감산합시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 그럽시다 그러죠. 진짜 감산합니다 그랬더니 다 하면서 계속 그러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푸틴 쫄았네 하면서 도발을 딱 해버립니다. 푸틴 형님이 이 도발에 걸려들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산회의를 하는 날,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감산을 통해 가격을 갖다가 올리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푸틴 대통령이 니에트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러시아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2020년 3월 달에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원유 감산 합의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이따 4월 21일 날 새벽 3시 9분에 미국 서부 텍사스유의 5월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선 새벽 3시 30분에 만기가 오게 되는데, 이 선물이 미니
WTI 선물 5월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에 청산이 되는, 자, 청산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잘 안 써지나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서 감산합의 실패로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반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자, 일반 원유 선물 같은 경우 만기 때 청산하지 않으면 현물 원유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집에, 드럼통에 담긴, 자, 오일이 오게 되는 거죠. 오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니 원유 선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익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어떻게 됐느냐. 정말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옥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이나 원유 같은 거를 갖다 거래하게 되면은, 자, 이런 선물 시장이든 주식이든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자, 이거죠. 자, 한 개에 10달러. 생산자가 얘기하면은, 자, 소비자가 살게요. 그래서, 자,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거래에서 가격은 0을 초과하는 금액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쭉 그 각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저런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가격은 10달러인데 갑자기 생산자가 미친 척하고, 사장님 미쳤어요. 오늘만 0.1달러에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쁘게 소비자들은 사요 하면서 돈을 주겠죠. 어쨌든 물건을 주고, 자, 돈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자, 이런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런 경우가 벌어지겠냐 그러는데, 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의 우리 전 CEO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가, 자, 어느 날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자, 조계사, 이게 심슨에 나오는 건데, 자, 조계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주식 다 헐값에 처분해서 무소유 상태로 뭐, 불교에 들어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하죠.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자, 이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자, 이런 케이스인데, 자, 물건의 가격이 있는데, 자, 오늘은 공짜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사가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도 모자라서 30달러씩 증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건도 주고 돈도 주겠다는 거죠. 자, 한 주에 마이너스 30달러라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물건을 주면서 내가 돈도 같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일이지? 다들 놀라게 됩니다. 약간. 자, 그 상황에서 일이 좀 벌어졌죠. 자, 원유에 선물로 직접 투자를 한 피해자들을, 자, 보시게 되면 이게 기사들을 좀 발췌한 건데,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마이너스 유가 인식 기능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됐죠. 자, 매도 버튼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 매도 버튼이 말을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됐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음수를 갖다가 마이너스 금액을 갖다 입력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청산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음수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자, 키움이라든가 유안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매 중단이 벌어서 이제 고객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자, 이 원유 관련해 갖고 선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살짝 놓다가 정말 항상 이런 이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말 그 쎄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갖고 이항에다가 제가 투자했을 때도 그런 쎄한 느낌 때문에 정말 확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해갖고 다 이제 털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원유 때도 뭔지 모를 그 쎄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털어서 손해는 다행히 입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비정상적인 케이스에서 그러면은 저렇게 다 손해만 보게 되냐? 저 방식으로. 아닙니다. 또 다른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 주에 마이너스 30달러로 가니까, 자, 오늘은 공짜 하면서 모든 구매자들한테, 자, 물건도 주면서 30달러도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야. 그러면서 사자 하고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는 하락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사자 주문이 몰려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괴리율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LP들이 개입을 해서 이 괴리율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LP들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내에서, 자, 현재 주가에서, 자,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자세히 데이터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범위를 벗어나는, 자, 저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대에서 주문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LP가 개입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LP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 개입을 하지 못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기본적인 가격은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자,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지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괴리율이 발생을 할 때 LP들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자, LP들의 손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자, 이 ETF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주식을 이용한 뭐 TQQ나 이런 데서는 벌어지지가 않는데, 원유 쪽에서는 가끔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서,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괴리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한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낮은 가격에 그래도 샀으니까, 자,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자,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기초자산 자체는, 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 자,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따라 올라와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괴리율을 맞추다 보니까 얘가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만큼 있죠? 자, 요만큼 범위만큼 손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손실을. 그래서 나오는 게, 시장 가격이 지표 가격으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만큼, 자,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거를 갖다가 매수할 경우는, 자, 이 괴리율만큼의 투자 손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자, 사람들은 매수를 타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기초자산이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않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얘가 0에 되는 순간에 전액 손실을 갖다가 보시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땐 그래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표 가격이 0이 되는 순간에 전액 손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제 원유 ETF 쪽에서는, 자, 이쪽에 이제 매일경제에 나온 차트인데, 자, ETN 같은 경우나 ETF나 ETF에서 괴리율이 6%를 초과한 길수, 뭐 일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미래에셋, 신한, 뭐 삼성, 뭐 이렇게 QV 이렇게 있는데, 28.5%, 50, 54.3, 24.7. 자, 괴리율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지표 가격이 0 아래로 떨어지면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상장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순 자산 가치 자체가 없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마이너스인 거지 사실은 0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주가를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거래하던 간에 얘는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원유 ETF를 만든 회사들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다 했었는데,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은,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현재는 6월물인데 다른 월물에 원유 선물을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현재 5월, 6월물을 갖다 사용을 해갖고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놔두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자, 이 중간에다가 7월물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를 갖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몸부림을 좀 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를 갖다 막을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도로 한 건데, 자, 이쯤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원유 같은 경우가 저렇게 상장 폐지가 됐다 하는데, 이 원유가 상장 폐지가 되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일반 QLD나 QQQ하고는 다릅니다. 이 원유라는 선물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 QLD, TQQQ와는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유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이런 원유 선물 가격이 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지, QLD나 TQQQ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유가 상폐됐다. 그러니까 QLD, TQQQ도 같은 상황에서 상폐가 될 거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QLD나 TQQQ, FNG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가? 자, 상장 폐지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2020년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상장된 ETF의 수는 약 2,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된 ETF의 수가 190여 개고 신규 상장은 160개입니다. 그래서 상장된 게 상장의 숫자보다 상장 폐지가 된 게 이쪽이 훨씬 많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으신데, 자, ETF라는 거 생긴 이후로 해서 레버리지 ETF들이 생겨서 이렇게 한참 인기를 끈 게 10년 정도가 됩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자, 현재까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7, 8년 한 요 정도 시기까지는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보다 상장 폐지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상장 폐지가 한참 2010년에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애들은 쫙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수치이고, 자, 상장이 되는 애들은 이렇습니다. 상장은 이렇고, 자, 상장 폐지가 되는 애들은 현재는 줄었는데 얘들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폐지가 되는 애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10년 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얘들도 어떤 애들이 돈이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상품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상품이다 보니까 얘들은 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되면은 남겨두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갖고.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상장이 되는가 보면은, 자, 해당 ETF의 주가가 0이 되었을 때, 혹은 기초자산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되어, 순자산 가치가, 내부값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190여 개, 여기에서 이 케이스로 상장 폐지가 된 애들은 여기에서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3번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 규모 5,000달러 이하 혹은 거래량이 낮은 소형 ETF, 경쟁력과 수익의 부족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왜 가능한지 왜 불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해당 ETF의 주가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지수추종 같은 경우는 한없이 0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이 한없이 0을 향해 가지만 0이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0은 되지 않는다. 자, 기초자산이 0 혹은 마이너스, 자, 이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선물 시장에선 벌어질 수가 있지만 지수 추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 규모, 거래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상장 폐지라고 했는데, 자, TQQQ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가 88억 달러입니다. QLD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고 FNG는 15억 달러입니다. 거래량이 TQQQ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천만 주가 거래가 되고, QLD는 270만, FNG 같은 건 400만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원유 ETF 2배짜리 UCO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거래량이 하루에 80만입니다. 80만.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는 10억 달러죠. 10억 달러에서 QLD랑 비슷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소에 낮습니다. 그럼 항상 낮냐? 아닙니다. 오일에 무슨 가격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점쳐지게 되면 거래량이 확 뜹니다. 그러면은 자, TQQQ나 이런 애들을 안 뜨냐? TQQQ는 평소 거래량이 3천만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큰 하락이나 조정장이 있었을 때 얘네는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8천만에서 9천만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그래가지고 TQQQ 같은 게 ETF계에서는 뭐냐면, ETF 쪽에서는 매수 규모가 애플이나 테슬라에 의해서 전체 3위입니다. 전체 순위가 3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ETF라고는 하지만은, 자, 이 정도에 달하는 주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QQQ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케이스를 해서 살펴볼 때 일반 주식하고 TQQQ나 FNG 같은 레버리지 ETF하고, 자, 어느 쪽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0이 되거나, 자, 0이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얘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훨씬 많습니다. 높습니다. 자, TQQQ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 가지 케이스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주식보다도 훨씬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TQQQ나 QLD, FNG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이런 레버리지 ETF의 주가가 너무 낮아지면 그럼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TQQ의 액면 분할을 했었던 과거의 역사입니다. 12년을 포함해서 총 여기 4개만 있는데 실제로는 5번의 액면 분할이 벌어졌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 벌어졌는데 TQQ는 2010년 2월 12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번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이 적용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초 주가는 0.87달러입니다. 0.87달러. 0.87달러죠. 그러니까 TQQQ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닷컴 버블 같은 거를 때려 맞아서 주가가 쭉 내려간다고 할 때, 자, 이 가격인 0.87달러까지 가도, 자, 원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10달러까지 내려가면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밑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기가 힘들다고 했죠. 어느 정도가, 주가라는 거는, 자, 이 위치에서는 상승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올려줘야지 나중에 상승 여력을 받게 되고 하는데, 자, 이를 위해서 SQQQ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마다 1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바로 액면 병합을 해갖고 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선 위로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인 주식들은 저는 이제 아직까지 상장 폐지를 직접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변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금 대부분을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완전 손실을 보죠. 자,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상장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매수 매도에 대한 거래량 때문에, 거래 자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ETF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 NAV를 갖다가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ETF들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은, 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보면은, 자, ETF는 투자한 기초 자산을 ETF 자기네 운용사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자산 보관 기관에다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ETF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 이 운용사는 이 자산 보관 기관이죠. 그래서 수탁은행에 맡겨둔 자,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한 다음 상장 폐지 시점에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해서, 자,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 가지고선 투자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기초지수를 통해서 뭐 TQQQ가 이제 예를 든 건데, 레버리지 ETF들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 TQQQ의 기초자산들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 이런 나스닥 100 종목들을, 주식들을 일정 비중으로 사둡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해서 이 추정하는 지수를 추적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자산들, 자기들이 구입한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산보관기관, 이 수탁은행에다가 맡겨둡니다. 이걸 맡겨뒀다가, 자, 얘들이 상장 폐지를 갖다가 딱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을 갖다가 꺼내와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빵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아닙니다. 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NAV, 납값을 갖다가 만들게 되고, 자, 여기에서 발행한 주식들을 통해서 기본 주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주가가 100달러로 결정이 되었다고 칠 때, 자, 레버리지 ETF들은, 자, TQQ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서 300달러의 거래가 가능한 주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얘가 쭉쭉쭉 내려가서 0이 된다라고 해도, 자, 기초 자산들은 0까지 내려가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되게 말이 안 된다, 이상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 진짜 만약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마이너스 99%를 갖다 맞았거나 혹은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러겠고 상패가 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보다 더 큰 폭락장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QQQ, QLD, TQQQ 세 가지 ETF 레버리지 중에 가장 누가 먼저 상폐가 될까요? 자, 상장 폐지가 되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1번, 2번, 3번입니다. TQQQ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장 폐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QLD, TQQQ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근데, 닷컴 버블까지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얘만 마이너스 99%를 찍었습니다. 얘하고 얘는 찍지를 못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두가 마이너스 99%를 찍거나 아니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 자, 누가 가장 손실금이 클까요? 그러면은, 적을까요? 적을까요? 하면은 얘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LD가 적고 QQQ는 완전 손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부 손실입니다. 얘네 둘은, 자, 일부 손실. 자,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완전 손실이 갑니다. 마이너스 99%. 물론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가 않죠.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닷컴 버블 때는 얘만 99까지 내려왔고 99까지 내려오고, 자, 얘들 같은 경우는 80%, 70%대까지만 갔지 99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닷컴보다 더 큰 폭락장이 발생했다라고서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린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본 건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자, 마이너스 99까지 내려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TQQQ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99를 찍었죠. 근데 얘는 기초자산에 나온 가격을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9입니다. 근데 기초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자, QQQ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2%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럴 때 QQQ는 마이너스 71%입니다. 마이너스 71%. 자, 얘가 청산될 때 기초자산은 마이너스 62%나 71%가 된 상황, 요 중간에 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청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두 배짜리인 이 QLD가 마이너스 99%를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는 90이나 80%, 마이너스 90이나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겠죠? 그리고 QQQ는 언제 청산이 됐느냐면 자기가 마이너스 99%나 자기가 1달러가 됐을 때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손실에 가깝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주가가 소수점이 되어도 TQQ가 파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TQQ의 주가가 마이너스 99.9%를 맞아도 주가가 소수점에 진입을 해도 기초자산, 운용사가 보유한 나스닥 100 주식들이죠. 얘들의 순자산 가치는 QQQ의 하락률과 동일한 마이너스 60에서 70선에 머물면서 내부값은 0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은, TQQQ의 내부가 0이 되려면은 나스닥 상위 종목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북 등의 주가가 전부 다 0달러에 가깝게 되던지, 아니면 QQQ 또한 마이너스 99.9나 100%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TQQQ의 내부값이 0은 되지가 않겠죠. 자, 0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은 되지가 않고 혼자서 0에 가깝게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절반보다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하방을 한다라고 해도, 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어도 투자금에서 일부를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QQQ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 마이너스 99까지 가갖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상 완전 손실을 벌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가능할까 아닐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원유가 여기야 연관이 되겠느냐 하면은 원유와 얘는 케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가 상폐가 됐다고 해서 얘네도 상폐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쭉쭉쭉 내려왔는데, 야,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자, ETF들에서는 약간 불가능한 부분이다. 우리가 주식을 이용한 ETF들에서는 약간 불가능한 부분이고, 원유 같은 선물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QQQ도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자, 마지막 세 번째인 이거 역시도 TQQQ 같은 거래량이 높고 큰 라지캡 개념의 이런 애플, 테슬라에 의해서 거래량이 매수 규모가 3이라고 했죠. 자, 이 정도 규모를 가진 ETF에서는 세 번째 케이스마저 좀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거 약간 좀 두서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 이 정도로 한번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장 폐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만에 하나 이제 상장 폐지라는 것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 전략들을 갖다 여러 가지로 세울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최악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